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차 모의고사 21번이요. 유치권이죠.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치권은 이 정도 지문 참 좋은 지문들인데 자, 정답만 볼 거예요. 자, 유치권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건데 5번 볼까요? 왜 틀렸나? 유치권은 쌍방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 맞아요. 똑같이요. 법 담보물권이지만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가능하다.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이 있다면 성립 배제할 수 있다 그래야죠. 유효하다 그래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요. 오케이. 봐주시고 나머지 지문들 한 번씩 여러분들 지문 읽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봐주시고요. 오케이. 이거를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린다. 맞는 지문이에요. 너도 하고 너도 하라. 이렇게요. 정답은 물론 5번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22번 볼까요? 법정상권은 역시 어려워요. 법정상권은 뭐 이 정도 문제만 돼도 이거 75점 이상 되는 문제예요. 물론 이 정도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주 탄탄한 거예요. 그래 법정상권은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다라 생각하셔야지 끝까지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 하도 양이 많아서. 그런데 옳지 않은 건 1번 봐보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보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366제 법정상권 달라요. 저당권 실행 경매에 따른 법정상권. 저당 실행 경매가 아닌 토지와 동일한 소지였는데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달라졌을 때는 관습법정상권. 이 차이점이 뭐냐? 모두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에 의해서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3회 법정상권은 강행규정. 하지만 관습법정상권은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철관나 특약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 성질 다른 거예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다.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은 의외로 눈에 잘 보인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23번을 봐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저당 효력에 미칠 목적의 범위. 이건 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줄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을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저당 효력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칙은 단 압류에는 미친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효력 미치고 바르게 묶은 것은 일단 기억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증축된 건물 부분에 경매 절차에서 목적 평가돼요. 감정평가에 누락됐더라도 부합물 종물은 미친다. 누락되더라도 미치는 거예요. 이건 미쳐요. 근데 이번에 저당 목적물의 부속 건물이라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부속 건물을 보고 이 부속 건물이 아니야. 다른 건물이야. 근데 부속 건물 잘못 보고 경매했더라도 이건 미치지 않아요. 이건 인수 못 받아요.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는 원시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에요. 경매 목적으로 부속 건물이 아닌 것을 부속 건물을 잘못 평가해서 경매했더라도 그 부분은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하는데 미치지 않아요. 저당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15분 임차인 동의 얻은 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얻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죠. 이건 정당 권한이 없는 거야. 정당 권한 없는 거 수목은 부속물이에요. 종물 미치는 거예요. 이건 미쳐요. 임대인 동의를 얻었어야지.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면 정당 권한이 있지 이거는. 근데 임차인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건 독립한 물건 볼 수가 없어요.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자, 1번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만 저당이 설정됐는데 나중에 대지 걷는 게 낫다면 건물 저당하려고 건물 깔고 앉은 대지 지분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지 살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종된 권리도 미친다. 함께 경무하는 거. 명과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에요. 이건 독립한 겁니다. 미치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 이거 하나씩 연습하셔야 제가 한 대로 기억, 디귿, 니을. 기억, 디귿, 니을. 기억, 디귿, 니을. 이거 미치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한번 연습. 나무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 미치면 미치지 않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 자, 이런 걸 암기해 주셔야 돼. 정답은 4번이었다. 자, 24번을 볼까요? 뭐 단다시 문제야. 하여튼 단다시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다음 사항 중 저당권자의 물상대의. 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상이 못 들어가는 거 다 못 들어가죠. 여기에는 매각대, 매매대금, 뭐 임차보증금 또는 뭐 전세금 이런 것은 가치병물이 아니다. 이런데 물상대 들어간단 말은 없다. 나머지야 다 가치병물이야. 들어가서 내도 먼저 가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대금, 임차보증금, 전세금은 가치병물이 아니다. 이런데 물상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야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도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25번 봐볼까요? 자, 25번이 근저당. 자, 근저당 문제는 역시 제가 올해 꼽는 예상 문제예요. 근저당. 물론 작년에 32회 때 나왔어요. 왜? 근저당 많이 쓰는 거다. 공동저당 묻지 말아라. 공동저당은 사례가 드물어요. 하여튼 근저당은 일반저당보다 근저당이 더 많아요. 은행과 도면 다 근저당 잡혀요.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다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야. 이거 다 판례들이에요. 줄줄줄줄 두 번 샤프펜을 한번 읽고 형백하면서 맞는 지문, 맞는 판례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라는 거야. 하지만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서 증감 변동하다가 드디어 확정됐다는 거야. 확정된 경우라도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이 채권 최고의 한도 내일 때는 근데 담보되면 안 되죠. 확정된 이후에 증감 변동한 부분은 채권 최고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이 근저당 문제는 근저당은 지문이 몇 개 안 돼요. 이 5지문만 봐주시면 돼요. 거의 맞았다 봐야 돼요. 근저당 내용이 간단하지만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근저당 판례 다 판례지 뭐 논리가 아니잖아요. 줄줄줄 읽어주셔야 돼. 정답은 5번이죠. 5번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26번 볼까요? 자, 26번부터는 또 계약법이겠죠. 자, 계약법 보시면 자, 계약의 성립. 계약 성립에는요, 합의해서 계약 성립하고, 의사진행 계약 성립, 교차청약 계약 성립. 자, 요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중 바라지 못한 건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셔야 돼.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양 청약이 내용상 합치가 돼야 돼. 그런데 5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5번은. 의사진행, 관행, 관례에 따라 굳이 승낙한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음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 그런 사실이 뭐예요? 승낙의 의사를 볼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때, 보내준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병원 진료 접수창구에 접수시켰을 때,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그때 성립한다. 다 중요한 것은요,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틀렸잖아요. 533조. 의사진행 계약 성립 시기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지,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다. 이거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나머지 지문들은 한 번씩 읽어만 봐도 이거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셔야지. 뭐 이런 거야. 뭐 기본적인 문장이잖아. 하지만 항상 쉬운 거, 기본적인 게 더 중요해요. 연필 3장 가면 한 20문제 정도는 그냥 기본적인 쏟아져요. 그런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수 안 하면 어려운 문제 틀려도 괜찮고 헷갈리는 거 찍어서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쉬운 문제도 막 실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어려워 틀리고, 시간 없어서 못 읽고, 뭐 정신없이 맞는 거 틀리고 바꾸고, 이래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더 좋은 거다. 왜? 우리 65점도 필요 없잖아요. 평균 점수. 70점도 필요 없잖아. 61점만 나오면 되잖아. 평균 점수요. 60점 너무 불안하고. 우리 보시면 되잖아. 학교로 민법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는 늘 출제되고 누구나 맞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게임을 해야지 남이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를 맞춰 푸는 시험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히려. 잘 됐고요. 잘한 다음에 27번 봐볼까요? 자, 계약의, 그러니까 이 서론 파트 얘기예요.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약관, 계약의 종류. 이 서론 파트 두 문제 나와요. 이런 데 틀리면 안 된다. 뭐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안 나오는 게 총론 5문제, 2문제는 여기를 묶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간단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봐주셔야 돼. 성립안에서 틀린 것은 다 맞는 지문인데 2번 봐볼까요? 왜 틀렸나? 청약과 승낙은 불도 다수인에게도 청약은 불 다수인에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누구한테만 승낙해요? 승낙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승낙한다는 말이 있는 거지 불도 다수에 승낙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인데 왜 맞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뭐 스스로 봐주셔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우연부담 문제인데, 우연부담 문제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도 전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인도 전에 화재 발생,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막상 이행기 전에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계약 성립한 건물이 존재했잖아.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행이 필요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 계약 자체는 유효지, 무효는 아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보세요. 자, 이제 우연부담 문제, 반응하는 우연부담 문제인데, 우연부담 문제 어렵진 않아요. 537조, 2점 빼기 없지만 반드시 맞춰야 돼요. 우연부담 문제. 그럼 틀린 게 뭐냐? 이 5번이 틀렸는데 4번부터 해볼게요. 이때 을이 매수인이에요. 을의 매수인의 채권자 지체 중에, 채권 지체 중에 뭡니까? 매수인이 잔금 치른 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잔금 지급이 연체되는 것을 채권자 수령 지체라 불러요. 매수인이 채권자잖아요. 을이.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로 화재가 발생했다. 천재지변 같은 거로.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이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연부담의 전환. 채권자 수령지체. 채권자 기책사유로 특약이 있을 때는 위험이 전환되어서 매도인은 목적을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우연부담의 전환.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4번의 경우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뭘 면해? 매도인이 자기는 목적을 인도하지 않잖아.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을 받아 먹었다면 이로 얻은 이익은, 이거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 이익은 을에게 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대상은 넘겨줘라. 잔금을 받았다면 화재보험금이 나오거나 뭐 나오면 그거는 줘야 되는 거지. 화재보험 같은 거 자기가 먹고 잔금도 받아먹는 거 아니다. 그래서 면함으로써 댁을 받았다면 이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득은 매수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없다 하냐? 있다. 요거 잘 나온 질문이에요. 요거 법조문이에요. 요거는 정답 5번이다. 뭐 거저주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소화하려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봐볼까요? 동상명권이요. 뭐 동상명권도 줄줄 나와줘야 돼요. 뭐 하도 봐갖고요. 그래서 주의할 거. 1번이 틀렸어요. 정답 1번이야. 나머지 질문들 다 판례들이에요. 줄줄줄. 읽어보는 게 공부예요. 읽어보는 게 복습이야. 지금 그대로 나와요. 근데 왜 틀렸냐 1번은.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부과되어 있는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다. 자, 보세요. 동시행하고 있는 채권을, 자, 외우셔야 돼.
자동 채권으로서는 뭐 할 수 없어. 상기할 수 없으나, 그러나 동사부터 채권도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 채권으로서는 상기된다, 안 된다? 된다.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은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수동이라 했잖아요. 이렇게요. 동사부터 채권을 자동으로는 상기할 수 없다. 수동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래요. 자동은 안 되죠. 수동은 된다. 외우셔야 돼. 나머지 지문들, 당연히 뭐,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들이죠. 자, 두 번씩 읽어보는 것만 갖고도 이미 공부해요. 오늘 정답은 1번이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은 된다. 보셔야죠. 30번 볼까요? 매도인 갑과 매순을이 계약을 맺으면서, 갑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금은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기로. 그 병은 수익자. 지급하는, 얘가 얘한테 지급하잖아. 얘는 낙약자. 매도인은 요약자가 되는 거죠. 파악해야 되죠. 누구한테 지급하기로? 병에게. 판사는 수익자요. 상황이 결처였다. 다음 틀린 거. 갑, 을, 병.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3전환 계약이에요. 자, 틀린 거 볼까요? 일단 1번 봐보세요. 이때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갑과 병의 관계. 그러면 요거는 보상관계, 요거는 대가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우리가 이거 대가관계라 부르잖아.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항변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요약자, 수익자 관계를 가지고 내각자는 수익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은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요약자, 낙약자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다.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갑과 병의 관계를 가지고 을이 병한테 아무것도 주장할 것은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지. 대항이라는 건 주장으로 바꾸라 했잖아요.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있다, 틀렸죠? 이 정도 문제만 돼도 그냥 75점 넘는 문제예요. 나머지 지문들 찬찬히 한 번씩 읽으면서 맞는 지문이지 머릿속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이렇지, 이런 게 이런 거지, 이렇게 좀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한 번씩 다 3장기가 헷갈려. 조금만 어려우면 굉장히 헷갈려요. 참, 이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전혀 대관계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대항 주장할 것은 없다. 전혀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틀렸잖아요.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이렇게. 자, 그럼 다음 문제 봐볼까요? 계약의 해지. 해지 너무 중요하죠. 해지. 계속적 계약은 해지. 일시적 계약은 해제라는 거죠.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해지는 장례량에서만, 소고표가 없다. 장례량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다음은 틀린 것은, 자, 보시면 해제지에서 일단 유명한 문장이죠. 551조. 똑같아요. 계약의 해제지는 손해원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면 틀려요. 손해원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다는 말은 법조문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굉장히 헷갈려요. 미친다면 틀려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원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미친다면 오히려 틀려. 이거 국어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잘 속이는 문장이잖아요. 맞는 지문. 그런데 틀리고 그러는 거 2번이 왜 틀렸나?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 이행기 도래전에는 채고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채무자가 미리부터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하고 있을 때는 채고 없이 즉시로 해제할 수 있다. 채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응? 미리부터 이행을 명백히 할 때는. 이때는 채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지 없다 틀렸잖아요. 채고 없이 해제하는 거. 채고 미리부터 이행을 명백히 할 때. 정답 몇 번? 2번. 나머지 지문들 천천히 읽으면서 보셔야 돼요. 해설지 갖다 놓고 같이 보면서 지문을 읽혀달라. 그럼 여러분들 또 200지문 또 연습하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봐주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32번 봐볼까요?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자, 틀리고 오르라는 거야, 매매. 그럼 우리 뭐 매매에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쳐보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 출제 가능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출제 가능성이 좀 약한 편이야. 그렇죠. 한번 내봤는데, 중요한 지문들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 맞는 지문인데, 어느 게 틀린 지문이냐. 3번 봐보세요. 다른 거 어쨌든 몰라 좋아. 자, 3번에 보면 해약금 매매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 포인트 해제의 효과는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함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이란 말이 발생치 않다 그래야죠. 계약금권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에 전까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없다, 채무행위 아닐 때 손해배상이 없다, 채고할 필요 없다. 세 개가 없는 거야. 해약금 약정 해제잖아. 해약금 해제.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뭐 할 필요 없다. 해제할 때 채고할 필요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약정 해제. 세 가지가 없는 게 해약금 해제예요. 아, 법정 해제야. 뭐 중금 안 치고 잔금 안 치고 계약 위반을 원인 삼기 때문에 계약 위반했을 때 해제는 법정 해제는 세 가지가 있죠. 계약은 포함 약정 해제는 이 세 가지가 없다. 채고가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손해배상이 있다. 생긴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어쨌든 좋아. 지만 이 틀린 문장 요만 잘 보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좀 볼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매매 얘기 봤어요. 자, 매매는 담보 책임인데, 자, 33번 문제 봐보세요. 불특정물 하자. 불특정물. 물건 매매, 특정물 매매가 있고 불특정 매매가 있어요. 불특정 매매 그러면요. 종류 매매, 동산 매매. 그 물건이 없으면 다른 거 대실 수 있는 매매. 불특정 매매예요. 그렇죠? 그 불특정물에 동산 매매, 하자를 위해서 물건에 하자 묻는 거 물건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때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들을 모두 골라보자. 그럼 동산 매매했는데, 종류 매매했는데, 기기한데 매매했는데, 하자금을 팔았어. 그때 매수인들은 계약 못할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선이었다면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자. 물건의 하자는 선이뿐 아니라 매수 요건이 뭐야? 선이 플러스 무과실까지 갖췄다면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급청권. 여기에만 나오는 얘기죠. 불특 매매에서 물건 바꿔달라. 이것도 있어야지만 대응가액은 없잖아요. 대응가액은 어디만 있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 선이야기 매수인 둘 다 대응가액. 수량 부족일 때 선이 매수인 대응가액. 이 세 군데 말고는 대응가액이라면 어디도 없어요. 이거 뭐 줄을 나와야죠. 그럼 정답은요. 기영, 니은, 니을 4번이네요. 자, 뭐 담보책임 도표 암기하셔야 돼. 그럼 몇 번 연습하셔야 돼. 담보책임은 무슨 뭐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참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 4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볼까요? 뭐 이 지상매청권이죠. 을은 갑으로부터 2020년 3월 1일에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임대차의 지상물 매청권이에요. 줄줄 나와야죠. 토지임대차 매청권도 지금 8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임대차랑 토지임대 지상 매청권이 제일 중요해요. 빅3 제일 중요하다. 이 중에서 줄 나와줘야 돼. 그러면 다 좋은데 2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당연 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때 토지 임대인 땅 주인이에요. 토지 임차냐. 갑과 을이 임대차 종료하기 전에 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을 일체를 포기하고 철거하기로 이런 약정을 하였다면 갑의 해지 통고 시 해지한다. 응? 해지 통고 시 을은 갑에게 지상 매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종료 전에 미리 약정했잖아요. 뭐예요? 불리한 특약 무효예요. 철거 특약 무상양도 한다. 철거한다. 이런 특약 다 무효야. 불리한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매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죠.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 편면적 강행규정. 이번 틀렸잖아. 없다니 있다 그래야죠. 남은 친구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것만 갖고도 공부해요.
줄줄도 다 판례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말은 못해요. 이렇게요. 줄줄 한 번씩 꼭 두 번씩 읽어봅시다. 정답은 뭐죠? 여기가 2번이 틀렸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에요.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해도 공부예요. 이렇게 봐주시고 35번을 봐볼까요?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이런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좋은 문제예요.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요. 전부 틀린 것은. 자, 35번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다 맞는 지문인데 5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5번이. 자, 5번 봐볼게요. 5번에 보면 임대인이 자, 5번 좀 다시 봐보세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속 중에 그 사용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해야지. 적점을 줘야죠. 사용수익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련 의무를 임대인은 부담한다. 부담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적적으로 유지 관련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적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담한다 그래야죠. 나머지 분들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한 번씩, 두 번씩 읽어야 돼. 한 번씩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서 그렇군 이게 맞는 지문이군. 이렇게 체크를 스스로 하셔야 돼. 자, 정답은 5번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30번 볼까요? 사실은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뭐 날짜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쓱 보기, 언뜻 보기에도 이렇게 막 나와요. 이러면 패스. 예, 시대 처음이라면 패스야. 뭐 시간이 너무 걸려. 모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의무적으로 딱 봐도 시간 많이 걸렸다. 일부러 시간 부재 걸리려고 세 문제쯤은 굉장히 지문이 길고 어려워요. 일단 패스하고 풀어야 돼요. 시간 나면 푸는 거고 안 나면 찍는 거고. 자, 그런 건데 이거 이제 보면요. 임차 등기 명령이에요. 2년기가 끝났는데 보증 안 빼줘서 세입자 임차 명령 기내는 그 이사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거 시간 난이도나 내용 난이도가 90점 이상짜리 문제야. 뭐 당연히 9점 이상짜리 문제인데 이런 문제 세 문제는 패스해야 돼. 시험장에 있으라면. 내용이 나온 김에 옳은 건 이거 하나 맞았어요. 나중이라도 세입자는 갑은 임차 등기 명령에 이 비용이 들었다는 비용은 을에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 등기 명령 신청하려면요. 그 인지 붙여야 돼. 등록세 납부해야 돼요. 소송 비용 들어요. 그 비용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누가에게? 집주인에게. 이거 하나만 맞아요. 아무튼 틀렸어요. 아니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한 번씩 재미삼아 읽지 안 봐도 좋아요. 오늘 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이런 것도. 근데 임대차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주택임대차는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가 참 애매해요. 응? 이게 막 바뀐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신정부에서 좀 이렇게만 살짝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37번을 볼까요? 자, 2019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서울에서 을의 상가보호법이에요. 서울에서 1억 원에 월세 400 곱하기 100을 하면 얘 얼마짜리야? 5억짜리네요. 9억 원 이하인 자. 상가보호법 정 받네요. 그래서 대항력 갖추고 그러면 그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 이게 대항력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확정일자도 갖췄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상가보호법에서 지금 상가 임차의 보호법을 전부한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그러면 잘 봐보세요. 자, 3기 차임이 연차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기 차임 연체 갱신 거절사이고 임대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없다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최단 기간 1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니까 아무 정하지 않아도 1년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3번이 왜 틀렸냐. 갑이
상가 임차보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 받았어.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으라. 경매 집어넣을 때 상가 임차인은 갑에게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을 집행 거예요. 상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상가를 비우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락대금에서 상가 임차인 보증금을 수령할 때 그때는 상가를 벼줘야 돼. 그때 가서 벼주면 되는 거지. 상가를 인도해줘야 돼. 상가를 벼줘야 상가를 돌려줘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틀리는 거잖아요. 요거 나머지 질문도 다 맞는 질문이에요. 볼게요. 정답은 2번이다.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확률 50%예요. 청산 절차 아니면 무조건 이거예요.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그렇죠? 이 법은 가담법은 폭리를 방지하는 법이야. 따라서 무조건 이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평가액이 빌려준 금액을 초과할 때 이 법을 적용하지만 미달될 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냥 번득이 내면 되는 거. 폭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법을 적용받는 경우 어떤 거 보세요.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예약금 맺고 가등을 잡았어요. 담보대 잡았어요. 그러니까 1억 원 못 갚는다고 2억짜리 부동산 그냥 가지면 되겠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폭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받아 청구를 거쳐야 되는 거야. 적용받아 이건요. 그렇지만 이 법은 판례 따라라. 돈을 빌려주면 땅을 빌려주면 소비대차 이 소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이 담보대를 잡아야지. 여튼 뭐 매매대금 못 받은 거, 외상대 못 받은 거, 손해배상금 못 받은 거, 공사비 못 받은 거 잡아봤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건 소유권 취득 못 해요. 그렇죠? 고려청자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동산 명품시계 고려청자 양도안보는 이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적용은 이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된 동산 양도안보는. 그런데 1억 원 빌리면서 3천만 원짜리 잡혔어. 그러니까 1억 못 갚는다고 3천짜리 부동 간다고 폭리되는 거 아니잖아. 이건 미달되잖아요. 목적도 가격이 초과한 미달이잖아. 이번에 적용이 없어. 그냥 가지면 돼. 그냥 가지면 돼요.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전환이 잡혀있는 사원 상당의 부동산. 그러면 2억이 이미 잡혔다면 잔존가치가 얼마야? 2억짜리야. 그럼 3억 못 갚는다고 2억짜리 부동 번득이 내도 폭리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번득이 내면 돼. 이번 전받을 필요 없어.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단어별 문제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누가 이걸 적용받을 것이냐. 이거 아니면 청산절차. 청산절차는 워낙 외울 게 많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요거 문제 좋은 문제다. 봐주시고. 자,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9번 문제 좋은 문제예요. 규약이라든가 집회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경락자도 효력이 있다. 승계 받는 거예요, 무조건요. 구분소유 건물에 공용 부분에 복대 내리뱉은 득실 변경 등기 요하지 않나요? 왜 등기가 없어요? 갖고 일구가 있어야 등기를 요하지.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지문, 좋은 지문들이에요. 관리는 구분소유자 아닌 자도, 동대표회장, 상하 번영회장은 점유자들도, 임차인도 관리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만 되지만 관리는 될 수 있다. 재건축 결의는 정족수가 얼마예요? 재건축 결의는요. 5분의 4. 구분소유자 및 의원 각 5분의 4. 각 동별로. 그런데 5분 왜 틀렸냐. 재건축 결의된 후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반대자가 법정 상당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참가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대답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본다. 몇 개월 내? 2개월 내. 해답이 없으면 참여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거 본다. 틀렸죠? 이 정도 문제 풀 줄 알면 돼요. 자지면 다 보셔야 돼. 너무 어렵게 하면 틀리는 거지만 너무 어렵게 안 나온다. 어쩌다 아무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이 정도. 응? 아주 유명한 문장, 늘 나누는 유명한 문장 몇 가지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실명법은 역시 어려워요. 실명법은 뭐 최소 이것도 또 85점 이상 되고 이번에 나온 2회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세 문제 안에 또 들어가는 문제죠. 그래서 명의신탁 문제 나오면 사례 문제인데 유형을 파악해야 돼. 3자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그러면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병에게 매수재금을 건네주면서 을 거를 살라고 그러는데 갑이 그래요. 너의 돈 대줄 테니까 얘가 자금을 제공했어요. 돈 대줄 거니까 병아 네가 가서 네 이름을 매수해라. 그럼 자금 제공자 명의 신탁 매도인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그럼 이 돈 갖고 와서 누가 명의 수탁자가 이 돈 갖고 가서 매도인과 계약을 맺는 거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 이때 명의 약정 이것은 명의 약정은 이건 무효. 하지만 수탁자 매도인이 맺은 이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 또 이렇게 잔금 치르고 넘겨놓는 물건 변동은 유효. 따라서 매수인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수탁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 등기 유효하고 매매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지금요. 다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돼. 그런데 틀린 거 다 좋은데 5번만 틀렸어. 이때 매든 을이 몰랐어요. 나는 돈 대준 사람 따르는지 몰랐어요. 자금주가 따르는지 몰랐어요. 을이 매도인이 선인 경우 명신탁자 갑은 병에 대해 취득한 소유권 반환을 신탁자 수탁자 때 소유권 반환을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저건 누구한테 있어요? 수탁자한테 있어요. 다만 내가 돈 대준 거 분할 반환 청구해서 돈 자금 내 돈 달라. 돈 달라는 얘기 해야지만 소유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아니죠. 정답 몇 번? 5번. 여기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명의탁 문제는 80번에 있어요. 1교시 마지막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 누구나 여기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풀까? 시간 부족해서 잘 풀지도 못하고 또 문제 어려운 편이야. 하지만 3자 명의탁인지 계약 명의탁인지는 분명히 구분해 줄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문, 물론 겹친 지문도 있지만 400지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볼 두세 시간씩 걸려서 1회 문제, 2회 문제 지문 연습하면 여러분 문제 4문제, 5문제로 올라간다. 10점 올라간다. 이렇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